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화제 인물을 만나는 이슈엔 사람의 김상태입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빅데이터가 말입니다. 의료, 금융, 광고, 마케팅, 재난관리나 범죄 예방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왜 점점 아니면 빅데이터에 의존하게 된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볼 텐데요. 자,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이 강원대학교 빅데이터 구축에 앞장설 데이터 분석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센터장님이신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대에서 이 전국 최초로 이 데이터 분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데이터 분석은 이제, 사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길죠.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왔는데, 특별히 이번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학부 과정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도입을 하고, 학위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전국 최초 네. 데이터 분석센터.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그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운영되는 곳입니까? 네. 우선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번에 유치한 사업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좋을 것 같고, 필요할 거라고는 알지만, 막상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익을 봤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다는 그 노하우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번 우리 센터는 유치를 하면,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튜토리얼을 많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학교 입장에서는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좀 생소한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새로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하고, 잘 안 썼던 용어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연구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통계 분석도 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데, 굳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기존에 주로 데이터 분석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하든지, 프로그램으로 짜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를 좀 동시에 갖고 있는 능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한 3, 4년 전부터 그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것이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됐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단지 데이터 과학자를 특정 학과에서 가리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유치한 사업도 학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학과 학생이든지 복수 전공이라고 하죠. 자기 전공이 있고 또 다른 전공을 하는 그 과정으로 유치를 했고, 그게 이제 잘 운영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타대생들은 올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 전국으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을 할 거고, 전국으로 오픈하려고 해도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대학에서 과연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인문 사회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미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학생을 모집을 해서 한 70여 명이 신청을 했고요. 상당히 한 20개 학과 학생들이 신청을 했어요.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라든지 산업공학이라든지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을 그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잘 셋업을 하고,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전국의 학생과 일반인도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반응, 이 센터가 이제 개설이 되고 많은 관심들을 보인다고 했는데 피부로 느끼십니까? 아주 피부로 느끼고요. 사실은 책임감이 확 느껴오는데 보통 한 과에서 한두 명 정도씩 신청을 쭉 했어요. 영상문화학과, 심리학과, 여러 과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학생도 있냐면
이 복성공을 하려면 학점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 지금 4학년인데 1년을 더 다녀야 되겠다. 이걸 다 마저 학점을 이수를 하려면 그런 학생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잘 따라오고 효과가 많이 나올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바로 키워드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정말 궁금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도대체 뭡니까? 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빅데이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데이터가 이제 많다.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거기서부터 질문이 나요. 데이터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네네네.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거나 버리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이제 그 저장 장치 값도 싸지고 또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는 버리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주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공장의 온도, 습도를 측정을 했는데 전에는 온도, 습도가 이 기계 고장에 어떤 영향인지 잘 몰랐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습도가 특별히 떨어지면 기계가 고장난다는 걸 알아냈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촉발이 됐는데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올립니다. 거기 블로그도 올리고 트위터도 이제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객의 반응을 분석한다는 것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 카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근데 스스로 답장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써봤더니 뭐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고객 커스터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할 일이 많아진 것이죠. 그렇죠. 더 바빠지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흔히 이제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데 소셜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보는 이것이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가 언제부터 우리 일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됐나요? 아까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있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 계속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PC방의 주인이 그 PC방에 와서 어떤 그 사람이 그 하는 걸 10분만 보면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패턴을 보면 사람이 그 컴퓨터 앞에서 하는 작업이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PC방 주인의 경우는 이제 뒤에서 받겠지만 그렇죠. 포털사라든지 통신사 또는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빅데이터가 되겠고, 그렇죠. 이 빅데이터의 개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개념은 이제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사물마다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넣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도 문제가 생기면 알려오고, 그렇죠. 뭐 냉장고도 뭐 문제가 있으면 알려오고, 냉장고, 세탁기, 시계 이런데 통신 기능을 넣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물 인터넷이 이제 곧 보편화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예를 들면 그 CCTV라고 하죠. 감식하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영상 장치로만 남아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동작이 수상한 사람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내서 이 사람은 좀 행동이 이상하다 신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좀 해라.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수영장 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그 안에 카메라를 넣어놓고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은 동작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허우적대고. 그래서 실제로 익사하기 전에 사람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수영장 안에 카메라 설치, 그것이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감시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걸 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안 했지만, 이제 감시 카메라 데이터를 좋은 의미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죠. 전부 다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빅데이터를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주변에도 많겠지만요.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 집단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것이 이제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죠. 마케팅 회사.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관은 그 어느 고객한테 이 광고를 보내면 효과가 있을지를 찾아내는데 가장 많이 쓰고, 보험회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운전자 중에 네? 내년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사람을 찾아냅니다. 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요? 미국에서? 실제로? 네. 그러면 그 보험자한테는 보험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그 보험료가 올라간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보험사를 옮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보험사가 원하는 겁니다. 그 불량 고객은 다른 보험사로 가죠. 자기들은 이제 우수고액만 남겨놓고 그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옆에 보험사는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안 하면 불량 고객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네네. 그런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기업 내에서도 정말 치열하겠네요, 데이터 분석이. 네. 야, 이렇게 정말 생활 가까이에 들어와 있는데, 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나보다 먼저 알고요. 네. 그리고 뭐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다 예측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쇼핑몰을 검색하다 보면 뭐 이번에 뭐 에어컨을 한 대 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쳐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양옆에 광고가, 에어컨 광고가 떴어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어떤 빅데이터의 활용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빅데이터 분석의 이제 하나인데, 앞에 그 아이가 임신한 사례는 실제로 그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돼서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타겟이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에서 어느 학생이었죠. 고등학생, 여학생이 이제 임신을 했다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려왔는데, 그러면 그 슈퍼마켓은 왜 그걸 하냐면, 그 소비자가 가장 구매 패턴이 바뀌는 시점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랍니다. 그때 먹는 거, 입는 거,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알아서. 근데 문제는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산한 다음에는 이미 다. 그렇죠. 다 이렇게 선물도 받고 물건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알아야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아주 연구를 했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안 사던 그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미리 사니까. 그렇죠. 안 가던 그 구역도 가고 사고.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는 집으로 이제 그 임산부한테 필요한 그 광고 카탈로그가 왔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이제 아이의 아빠가 화가 났죠. 우리의 학생인데 왜 이런 게 날라왔냐. 알아보니까 딸한테 물어보니까 임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바꿨냐면, 그래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고 마치 우연히 보낸 것처럼 광고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한테 타이어 광고도 같이 껴서 보내는 거죠. 타이어 광고도요? 그 타이어는 살 일이 없지만, 그럼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게끔. 모르게 다른 거랑 섞어서. 다른 쿠폰을 섞어. 왜냐면 임신 쿠폰만 왕창 보내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 그럴 정도까지 마케팅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순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좀 무섭다. 마치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보다 먼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카드사에서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사람이 카드 쓴 내역을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알겠어요. 그렇죠. 아주 속속들이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카드뿐만 아니라 내가 슈퍼마켓 가면은 무슨 마일리지 카드 같은 걸 되게 씁니다. 그 조금 할인해 준다는 그 유혹 때문에 사실은 포인트 카드. 포인트 카드. 그것 때문에 내 그 크레딧 카드가 아닌 그 구멍가게에서 산 정보까지가 다 한 군데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기 부모님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얘가 어디 가서 뭐 사 먹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안전하게 그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도와 장치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은요? 아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큰 문제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또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계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좀 개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통계 연장선이다. 통계 연장선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옛날에 프로그램 분석하던 거다. 또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마케팅에서 하던 거다. 그 세 가지 말씀이 다 맞죠. 그런데 굳이 빅데이터에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영역을 좀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이제 사회자 질문 통계와 차이점. 통계는 보통 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모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얼마 이하다 이런 얘기 꼭 나오죠. 근데 빅데이터에서는 그런 개념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전체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이게 뇌에 그 어떤 암 발생 요인이 된다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내기가 참 어렵죠. 이 사람이 무슨 암이 걸렸는데 스마트폰을 써서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웠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무슨 조사를 했냐면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온 이후에 모든 사용자와 모든 네덜란드 국민의 암 발생을 다 조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 조사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전에는 그걸 하려면 샘플을 구한다든지 가정을 한다든지 모델이 필요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 없죠. 그걸 이제 흔히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 이런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통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절반만 해도 30억 인구인데 그 많은 인구들 데이터가 들어가려면 이 컴퓨터도 사양도 좀 고사양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런데 이런 컴퓨터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연히 데이터를 한 군데 담을 수가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 정보는 뭐 포털사에 되어 있고 통신사에 되어 있고 뭐 학교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이나 재난 방지, 건강을 하려면 데이터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밖으로 못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건강 데이터가 한 군데에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 서로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는 열심히 나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요. 사실 컴퓨터 갖고 있던 데이터가 혹시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뭐 삭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나쁜 사람들 뭐 해킹 단체에 넘어간다거나 하면 좀 악영향도 끼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미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지금도 이미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문제이고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그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걸 깔아야 되고 인증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다고. 거기 이제 사실 숨어 있는 이유가 많은데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인증서를 쓰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고객한테 지금은 전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증서를 써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면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이 커버를 잘 해주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인증서를 안 써도 우리가 그걸 커버해 주는 것이거든요. 회사 자체 내에서. 그렇죠. 회사나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인증서를 쓰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거를 까는 절차, 설치하는 절차 여러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데이터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할 것 또는 기업이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또 우려되는 게 아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좀 입으셨고,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정확한 대처도 없어갖고 황당해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자, 앞으로 여러 기업들이요, 이런 빅데이터를 좀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남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순간 당신의 정보는 1000개 업체로 카피돼서 갑니다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파트너사 협력 업체라고 하는데 약관에 보면 써 있습니다. 내 정보를 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협력사에 줘도 좋습니까라는 약관이 동의합니까? 동의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동의하죠. 왜냐면 동의 안 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동의 하나마나 한 건데. 근데 협력사라는 범위가 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협력사는 여러 군데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재가공해서 쓰는지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만 쓰일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디까지만 쓰는데 동의한다. 아니면 6개월만 써라. 아니면 내가 동의하는 거를 쉽게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네. 여기까지는 동의하고 이건 안 한다. 이래 지금은 약관이 깨알 같은 글씨로 나오고 밑에 버튼 하나 있으니까 동의함? 동의 안 하면 동의 안 하면은 서비스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또 저장하고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뭐 시간적,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지금은 그래서 대기업 또는 이제 그 외국의 그런 전문 기관만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데이터 분석은 점점 이제 작은 기업 또는 개인으로 가는 시대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하나 들자면 뭐 맛있는 음식점 추천해 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한 점 추천해 주는데 네. 사실 내 입장에서 내가 과거에 갔던 음식점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그리고 적은 메모리를 쓰는 이런 방식이 나올 것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이 아주 고도의 전문가만 하는 것이었지만 네. 이제 점점 그런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그 유치한 사업도 그러려면 오히려 창의성이 있고 네. 그 분야를 내가 예를 들면 영화를 잘하는 사람이 영화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프로그램만 잘 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쓰는 이유는 기업의 또 이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기업의 이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이윤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 네. 기업의 이윤을 떠나서 네. 생존 경쟁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보험사 예를 들었는데 네. 그런 분석을 하지 않는 보험사는 자기도 모르게 도태가 되고 그렇죠. 이제 불량 고객이 자꾸 넘어올 네. 것이고 그런 것은 보험사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거의 모든 분야라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백화점은 자기 그 고객한테 아주 정말 마음에 드는 쿠폰을 보내주는데 어쨌든 쓸데없는 쿠폰만 날라오고 네. 그런다면 당연히 그 잘하는 곳으로 가겠죠. 이거는 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우수한 학생도 뽑지만 온 학생들이 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어떤 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도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 관련돼서는 이제 복지 예산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큰데 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잘 못 받고 있고 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받아간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두고 개인이 한 명 한 명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패턴을 찾아서 이제 분류를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받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준비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더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기업 말고도요, 정치인들도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네.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선거 전략에 좀 활용이 된다. 네. 근데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라고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뭐 워낙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고 유명한 것이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정책이나 내가 어떤 연설한 거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필수적인 사항이죠.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내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시절이 이미 지나갔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반응이 좋을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죠. 결과가 나쁘다고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네.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그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도 계속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또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검색창에 오늘의 검색어 하면서 우리가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에 의한 것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 검색은 네.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백과사전 실시간 백과사전을 옆에 끼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그런 그 기업이나 포털사들은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미 한 겁니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자, 아까 그 CCTV가 네. 또 우리를 또 촬영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감시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문득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속에 또 보면은 이 빅데이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좀 솔직히 요즘 세대는 좀 무섭다. 나를 감시하는 게 좀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이미 그 1984년도 이미 지났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소설에 나온 것 이상으로 네. 감시를 할 수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해킹이라는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거나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했을 때 결과가 어떤 처벌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그거를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특히 첫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는 없애라 이런 데모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다니지 쓸데없는 자동차를 전차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없이는 못 살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이미 발생했고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차선을 그린다든지 차에 안전장치를 넣고 뭐 속도 제한을 하듯이 데이터 운영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지금 신경을 써야지 데이터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고 그렇군요. 이미 범죄 집단이나 나쁜 측에서는 다 쓰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이제 제도, 어떤 처벌 그러니까 지금은 물건을 훔친 사람은 처벌하는데 데이터 훔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거든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 훔친 게 물건 훔친 것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법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훔치는 이유는 좋아도 저 잘못 훔치면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근데 명확하게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순간 또 궁금해지는데 이 제도적 장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분야가 좀 산업 발전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강하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미 정보를 다 세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요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무엇을 사 먹었는지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보거든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보는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꿔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프라이버시의 어떤 행동, 취미, 그 사람의 취향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지만 사실은 내 취미가 뭔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고 법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 이런 그 어떤 사례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재는 거의 다 정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문제들이 커서요. 정말 강력한 어떤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해외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곳 있습니까? 네, 뭐 롤 모델 많이 있는데 우선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제 patients like me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나와 유사한 환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환자들이 나는 이렇게 아팠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렇게 낫다는 걸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치료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무슨 이상한 집단이라고 아마 제재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그 의료 행위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 사진을 올리면 판독도 해줍니다. 거기다 사진 봤더니 그거 암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데이터가 틀릴지 맞을지를 누가 알게 돼? 그건 이제 오로지 환자의 몫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이미 다 알아보고 그다음 병원을 갑니다. 그게 뭐 좋은 예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러게 되면 의사들도 긴장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잘못 진단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한 1000명 정도가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의사가 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마 앞으로는 의사도 그 사이트를 볼지 모르는 거죠. 이건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범죄, 여러 가지 교육, 어떤 여러 가지가 농업
농업도 큰 좋은 사례가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자면 클라이메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의 모든 땅을 2마일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다 나눕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여기서 콩이 얼마나 날지, 옥수수가 얼마나 날지를 예측을 해줍니다. 마치 일기예보 예측하듯이. 그래서 보험 상품을 연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내 발로 뛴 건 하나도 없다. 다 기후 정보, 날씨 정보, 또 토양 정보, 이런 그 농약 정보, 생산물 정보를 내가 잘 모았더니 이런 비즈니스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얼마나 농민들도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땅에서 얼마나 날지를 예측해 준다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감성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악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가 있다면은 정말 미래 사회는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시기에 이제 의료혁명이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 의료의 혁명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시간과 돈을 쓰는 거는 건강과 즐거움 두 가지밖에 없다. 잘 보면 돈을 벌어서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 오락 또는 여행,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프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크고 그중에서도 이제 DNA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미국이나 미국에서는 유행처럼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DNA를 분석을 해서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를 좀 미리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사업화도 돼 있고 국내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하고 아주 대표적인 병만 예측하지만 그런 것이 점차 값이 싸지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아마도 DNA와 나의 생활 또 나의 취미, 음식 먹는 습관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상당히 정교한 그 예측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담배 때문에 건강보험하고 소송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전쟁입니다. 이게 담배는 또 우리나라 그 담배라고 하고 국세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 있는 이슈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참 어느 분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90%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100%가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0%라고 판정해 주는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일 비올 확률이 70%다, 30%다는 분명히 소비자한테, 이 이용자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데 있다 없다로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제 법은 유죄 아니면 무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빅데이터가 여러 곳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그러면 뭐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걸 알으려면 사소한 데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방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또 안전 재난에서도 아주 필연적인 것이죠. 단순히 기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이 어디 많이 몰려 있는지 어떤 식량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농업 같은 것도 큰 문제는 특히 물 같은 경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결코 물이 충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아닌 것이면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물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량 부족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강 문제 또 개인의 어떤 만족, 이런 성취,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크고 작은 데이터 분석이 이제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지금은 되게 추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재밌겠느냐, 추천을 잘 해주죠. 근데 추천을 잘 해주는 사이트는 계속 사람이 가는 것이고, 당신이 추천한 거 봤는데 영화 재미없네, 그럼 그 사이트는 안 가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추천에서 어떤 그 성패가 이제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빅데이터가 아마 우리 강원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물에 대한 데이터 때문에 네. 네, 녹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강원대학교에 있는 데이터 분석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소장님으로서 네. 앞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우선 작게는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강원도, 그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 DQ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하고 기업들이 이제 어떤 좋은 답을 내줘야 되는데 이제 좁게는 이제 학생을 포함한 이제 창의적 인력 양성이 있겠고 두 번째는 강원도 내에도 분석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관광객이 와서 여러 가지 그 어디를 방문했는지 하는 데이터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강원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뭐 창의형 인재 그러는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창의형 인재가 뭐냐. 그런 것의 한 방법으로 이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그 목적으로도 인력 양성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좋은 데이터 문제를 갖고 와서 네. 우리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어떤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을 할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어떤 사업에 주력하실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 사업을 잘 유치를 잘 이제 운영을 하고요. 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업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슈인 사람 오늘은 빅데이터 혁명을 불러일으킬 강원대학교 데이터 분석센터의 우리 김화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인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인물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